예, 안녕하세요. 저 중앙대 광명병원 순환기내과 원기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9월부터 광명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유튜브 촬영 요청을 받고 과연 어떤 강의를 해야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나라 국내에 이제 그 미국 심장학회 CT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저도 이제 한 명 속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심장 CT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조금 드리는 게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관상동맥석회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전에 심장학회에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석회화 소견을 받았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결론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냥 순환기내과 진료를 보시고 의사와 상담을 하고 다음에 건강검진에서 이제 발견된 거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관리를 할까에 대한 문제보다는 다음에 실제로 순환기내과를 방문을 하셨을 때 어떤 검사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동맥경화의 위험 인자라고 하면 그 유전적 요인, 다음에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혈증, 고지혈증이라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뭐 당뇨병, 흡연, 그리고 비만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위험 인자들이 있어가지고 동맥경화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제일 겁내하는 것들, 오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이 급성 심근경색증, 아니면 뇌경색증, 말초혈관 질환, 아니면 다른 기타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위험 인자가 있으면 결국에는 저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위험 인자를 잘 조절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위험 인자에 대한 그런 목표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점점 달라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단순히 위험 인자만 가지고 향후에 중요한 임상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동맥경화증이 있는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결국 동맥경화증이 얼마나 더 진행을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목표치를 잡아 나가자, 이게 요즘 최근에 임상에서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험 인자만 가지고 임상 사건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동맥경화증을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을 통해서 임상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동맥경화증을 확인하는 방법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동맥 초음파 같은 초음파를 이용한 것, 다음에 심장 초음파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이용한 거고요. 다음에 심장 CT 같이 CT를 이용한 것들, 아니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동맥경화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담배 피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 폐암 검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폐암 그 검진 CT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반 흉부 CT에서 관찰된 관상동맥 석회화, 결국에 이제 검진을 하고 나서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있다고 이제 순환기내과로 보내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폐암 검진을 했을 때 CT를 찍은 영상을 보여드린 건데요. 화살표로 된 부분, 하얗게 된 부분들이 이제 관상동맥의 석회화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은 결국 저런 석회화가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저 석회화가 좀 과장돼서 보이기 때문에 혈관 내에 이게 얼마나 많은 협착을 유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정확히 알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동맥경화가 다 석회화를 동반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회화가 동반되지 않는 동맥경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검사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동맥경화가 진행하게 되면 혈관 내에 내경이 좁아지게 되고, 이게 완전히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과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석회화가 있으면 이제 이게 혈관이 얼만큼 더 좁아졌는가,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 양상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싶게 되는데요. 결국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검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의사면허증을 2005년도에 받았고요. 다음에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2010년도에 받았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고 나서 저는 심장 CT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심장 CT가 이렇게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 시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 때 과연 심장 환자들이 있어서 심장 CT의 역할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수업 때 들은 내용은 심장 CT는 심장 환자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심장 CT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심장 CT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전통적으로 심장 CT를 잘 이용을 하지 못했을 때 이제 저희가 임상에서는 어떤 검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아시는 것들이 운동 부하 검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몸에 붙이고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심전도를 찍는 검사인데요. 간단한 컨셉은 결국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혈관을 통해서 심장 근육에 피가 점점 더 많이 가야 되는데 혈관에 병이 심하신 분들은 운동을 심하게 하게 되면 좁아진 혈관으로 피가 충분히 못 가기 때문에 심전도가 그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심전도를 붙이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검사들은 굉장히 심한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 검사를 통해서 대부분 걸러지게 됩니다. 정확도는 한 9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병이 심하신 분들도 저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혈관을 직접 보는 검사가 아니라 그런 컨셉을 이용해 가지고 운동을 시키면서 그 심전도를 찍었을 때 그 변화 양상을 가지고 환자분이 관상동맥의 병이 얼마나 심한가를 예측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심전도가 밑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달리기를 하게 되면 저 뾰족한 뒷부분이 이제 점점 더 내려앉게 됩니다. 저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관상동맥에 심한 협착이 있겠구나 이런 예측을 하게 되는데 운동 부하 검사는 결국 이런 검사 그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검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관절이 안 좋으시다든지 아니면 척추가 좋지 않다든지 결국 운동을 충분히 못 하시는 분들 결국 이 검사의 목적은 심장에 부담을 최대한 줘가지고 심전도가 변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검사인데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검사가 제한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분들은 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 그 결국에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 근육에 그 피를 공급하는 혈관인데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가지고 그 피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심장 운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정상적인 심장 초음파인데 심장이 잘 뛰고 있는 겁니다. 국소 벽운동 장애라고 이런 것도 없고 정상적인 거고 우측 초음파 소견을 보시면 아래쪽에는 저기 심장이 굉장히 잘 뛰고 있지만 그 위쪽으로는 심장이 거의 뛰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 부분에 혈관이 저 심근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혈관을 직접 보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측에 보이는 환자분은 사실은 관상동맥에 그 병이 있는 분이 아니고 이제 폐렴이 심하게 오셨고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심장 근육이 잘 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저런 소견을 보이면 관상동맥에 크게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다른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심장이 영향을 받아서 관상동맥에 문제는 없지만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혈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방사선을 쨘다거나 조영제를 쓴다거나 이렇게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이 없는 초음파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임상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있는 검사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심장 혈관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대퇴동맥이나 요골동맥 같은 그런 이제 말초동맥을 이용해 가지고 심장에 직접 관을 넣게 됩니다. 그 관을 이제 관상동맥 입구에 위치를 시키게 되고 조영제라는 물감을 싸가지고 결국 관상동맥에 얼만큼 심한 협착이 있는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장점은 심장 혈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검사라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단점은 심장 안에 관을 직접 넣어서 시행하는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그 침습성 때문에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는 못하는 검사입니다. 결국에는 앞에 얘기했던 운동 부하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크게 이상 소견이 있고
이제 그 이상 소견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암시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검사들을 이제 임상에서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관상동맥 CT 조영술이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 관상동맥 CT 조영술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 좌측에 있는 게 CT 조영술입니다. 심장 안에 직접 관을 넣지 않고 그 조영제를 쏘고 방사선을 이용해가지고 혈관을 찍게 되는 검사고요. 우측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심장 안에 관을 넣어가지고 관을 이제 관상동맥 입구에 위치를 시키고 차이는 이제 왼쪽에 CT는 조영제가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피가 지나가는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밝은 색깔로 보이게 되고요. 반대로 우측에는 그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조영제를 쏘면 조영제가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게 혈관 지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양쪽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심한 협착 소견이 보이는 부분은 거의 이제 일치하는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상동맥 CT 조영술이라는 거는 그 심장 안에 관을 안 넣고 혈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왜 관상동맥 CT 조영술이 많이 이용이 안 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는 CT 기술이 그만큼 따라주지를 못했습니다. 심장은 다른 장기와 다르게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찍는데 만약에 평가를 하려고 하면 방사선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방사선 양이 많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결국에는 이 방사선 양을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암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이런 위험도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양의 방사선 양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젊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방사선에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암 위험도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CT를 방사선 양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찍게 된다. 지금 우측에 심전도가 있고 그 위에 빨갛게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방사선이 노출되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심전도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방사선을 계속 쏴가지고 심장을 찍게 된다면 심장 혈관 상태는 정확히 알 수는 있겠지만 방사선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 뒤쪽에 보이는 뾰족뾰족하게 보이는 심전도가 있는데 이 심전도는 심장 운동을 저희가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정 시기에만 방사선을 딱딱 보내가지고 영상을 획득하게 되면 방사선 양이 그 전에 쭉 노출해서 찍었던 검사에 비해서는 방사선 양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전에 저렇게 하는 방법을 그냥 쭉 보는 방법 대비 이제 특정 부위에 방사선을 노출하는 부위를 쓰게 되면 방사선 양이 거의 80에서 90% 정도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방사선 양은 미리시버트라고 하는 이런 단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흉부 X선 촬영 같은 경우에는 0.1mS 정도가 되고 이전에 저희가 그 심전도를 고려하지 않고 방사선을 양을 했을 때는 그 관상동맥 CT를 찍었을 때 7mS 정도 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2mS 정도 되니까 방사선 양이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T 기계가 좋아지면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64채널 CT가 있고 128채널 CT가 있고 여튼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텍터라고 하는 그 찍게 되는 그 채널 수가 많아지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심장을 한번 찍는데 64채널 같은 경우에는 4번 찍어가지고 영상을 이어붙여야 된다고 한다면 128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 반으로 해서 2번만 하면 심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여러 번 촬영한 영상들을 이어붙여가지고 저희가 CT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결국 디텍터가 커지고 CT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그런 영상도 더 깨끗하게 얻을 수가 있고 방사선량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심장 CT가 이제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심장 CT에서 저희가 획득한 영상이 어떤 게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제목이 관상동맥에서 발견된 석회화를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동맥경화 생겼을 때는 석회화가 동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A, B, C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석회화가 동반되지 않은 그런 동맥경화를 나타냅니다. 결국 이런 동맥경화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일반 흉부 CT에서는 석회화가 없으니까 동맥경화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반대로 B와 C 같은 경우에는 석회화가 B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석회화로 이루어진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가 이제 석회화가 이루어진 동맥경화인데 결국 저런 것들은 흉부 CT나 이런 데서 석회화가 보이기 때문에 아 동맥경화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기 폐암 CT나 이런 펫 CT 같은 걸 찍었을 때는 석회화 유무는 알 수 있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혈관이 얼만큼 좁아졌나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만약에 혈관이 심하게 좁아졌다고 한다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실 때 흉통을 느끼신다든지 아니면 숨이 차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고 병원에 오게 됩니다. 결국 CT는 무증상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동맥경화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제 관상동맥 석회화보다는 심장 CT가 더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CT에서는 저희가 동맥경화를 평가를 할 때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 둘 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양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정상 혈관에서부터 혈관이 10%, 20%, 50%, 80%, 100% 이렇게 막힌 부분들이 점점 더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혈관이 심하게 막힌 거를 저희가 양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질적인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동맥경화가 심하지 않다라 하더라도 저희가 대부분 혈관이 점점점 좁아져서 심근경색이 오는 게 아니라 동맥경화판이 있을 때 이게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동맥경화판이 터지면서 혈전이 생기고 위급한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동맥경화 그 양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나쁜 그런 동맥경화판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CT에서 보이는 그 소견들 중에서 동맥경화가 굉장히 검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석회화가 많이 동반되지 않고 점점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동맥경화 진행을 하면서 혈관이 두꺼워지는 소견 이런 소견들이 보이면 향후에 심근경색 같은 게 더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T를 이용하면 양적인 평가도 할 수 있고 질적인 평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회화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관상동맥 석회화 C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영제를 쓰지 않고 그 석회화만 가지고 이제 석회화가 점점 더 심해지냐 안 심해지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석회화가 있었던 분들 아니면 없었던 분들 심했던 분들이 향후에 다시 이제 석회화를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점점 진행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 평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임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018년도에 그 발표된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 관상동맥 석회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향후에 5년쯤 뒤에 다시 한번 이제 석회화를 평가를 했을 때 여전히 석회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평생 동안 그 심근경색이나 이런 위험한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아예 초반에 처음 찍었을 때 석회화 점수가 저희가 심하다고 하는 기준은 서양인 기준으로 400이라는 점수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기저로 처음에 검진 딱 시행을 했는데 석회화가 400점 이상이다. 굉장히 석회화가 진행돼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분이 CT를 찍어서 석회화가 더 진행을 하든 안 하든 이분은 벌써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 나쁜 이벤트, 심근경색과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0과 400 사이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CT를 이제 찍었을 때 이게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나중에 이벤트가 생길 그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동맥경화 있으면 빨리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게 이제 건강검진에서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검진을 잘 받으시고 다음에 본인이 그 기저 상태를 잘 확인을 하는 게 향후에 동맥경화와 관련된 이런 임상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 CT는 이제 동맥경화를 양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용한 검사라고 하는데 과연 이 검사가 증상이 없는 분들, 무증상 환자들에 있어서도 과연 이게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히 정립된 건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 증상이 없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CT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컨펌 스터디라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가장 많은 수의 환자를 등록을 해서 이제 진행된 연구인데요. 무증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향후에 이벤트 중에서 이제 사망률을 가지고 이 연구는 조사를 했는데 전통적인 위험 요소, 아까 얘기했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담배, 아니면 고령 이런 임상적인 위험 요소만 가지고 향후에 이제 사망률을 예측하는 것에 비해서는 석회화 점수, 아까 얘기했던 조영제를 쓰지 않고 석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냐, 요거를 보는 거를 전통적인 위험 요소에 더해서 예측을 했을 때 단순히 전통적인 위험 요소만 가지고 예측하는 것보다 예측률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근데 석회화 점수 더하기 증상이 없는 분을 갖다가 심장 CT까지 찍어가지고 질적인 평가, 양적인 평가 이런 걸 했을 때 예측률이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결국 이 연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증상이 없는 분들에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심장 CT를 이용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그 관상동맥 CT, 조영제를 이용한 이런 검사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검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개가 뭐가 달라라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칼슘 스코어, 그냥 석회화 점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조영제를 쓰지 않고 방사선량이 적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그 건강검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관상동맥이 얼만큼 좁아졌나 이런 것을 평가하기에는 이제 제한점이 있고 반대로 이제 관상동맥 그 CT 조영술을 얘기를 한다면 방사선량이 늘고 조영제를 써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 관상동맥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고위험군들, 석회화가 심하신 분들이나 동맥경화 많이 진행했을 법한 분들을 정확하게 더 석회화 점수보다는 좀 더 확인하기 더 용이하고 정확하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화 점수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분들에 있어서 검진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거고 CT 관상동맥 CT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바로 이제 그 심장 안에 관을 넣어서 하는 그런 침습적인 검사 전에 요즘은 이제 관상동맥 CT 조영술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증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48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응급실로 내원했는데 1시간 전부터 심한 흉통이 발생을 했고 이게 약을 써도 증상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력으로는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흡연약이 있으셨고 최근에는 개인 병원에서 고혈압 약만 처방을 받았고 고지혈증 약은 드시지 않았고 담배는 계속 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으로는 아버지가 10년 전에 관상동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을 했고 최근에 사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심전도 모양이 지금 정상이랑 조금 다르고 다음에 심근경색되어 올라갈 수 있는 피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심장 안에 관을 넣어서 하는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옆에 보이는 게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소견인데 관상동맥은 크게 우측에 하나, 좌측에 두 개, 큰 혈관이 크게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가지 빼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측 혈관에는 심한 협착이 없었지만 좌측 앞으로 내려오는 혈관에 안에 혈전이 의심되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격가지 입구가 굉장히 심하게 좁아진 소견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분은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랑 풍선 확장술을 같이 이용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치료 결과는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환자분이 이렇게 치료를 잘 받았다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분이 1년 전에 관상동맥 CT 조영술을 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애매하게 가슴 불편감이 있고 혹시나 이제 가족력이 있으니까 심장 CT를 찍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1년 전에 CT를 찍었고 근데 이 CT를 찍었을 당시에는 제가 검사를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을 처음 본 거는 심근경색이 와서 시술한 게 환자분을 첫 대면한 순간이었고 이거는 1년 전에 다른 선생님이 진료를 보셨었습니다. 보시면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관상동맥에 조영제가 지나가는 소견을 보이는 건데 심하게 협착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방사선 판독 소견에서는 심한 협착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보시면 석회화 하얗게 보이는 이런 부분도 많지가 않습니다. 석회화 점수로는 저기 점점이 보이는 석회화 같은 게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석회화 점수는 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석회화 점수가 0이고 조형술상에서는 이제 CT 조형술 소견에서는 심한 협착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면 향후에 심근경색이나 다른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의 CT 영상을 돌려가면서 자세히 보면 질적으로 나쁜 그 관상동맥 소견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스파틱 칼시피케이션이라고 석회화가 점점이 있는 소견이랑 다음에 동맥경화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근위부보다 이제 뒤쪽 혈관이 두꺼워지는 소견, 포지티브 리모델링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튼 향후에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맥경화판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했던 당시에 협착 소견이 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병원을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담배는 계속 펴오셨고 그러니까 1년 동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1년 뒤에는 이제 심근경색이 와서 저한테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이런 약물도 조기에 쓰셨으면 좋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담배를 끊으셨어야 되는 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향후에 심근경색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보였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병원을 방문하셔서 순환기내과 의사의 그 상담이나 진료를 받으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게 오늘 강의의 그 요점이고요. 심장병은 다른 암과 같은 질환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검진을 잘 받으시고 만약에 병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약물 치료라든지 그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향후에 심근경색이나 다른 이런 안 좋은 임상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오늘 강의 요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이제 아마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코송이 냠냠냠 님인데 예, 선생님 관상동맥 석회화는 주로 어느 연령대에 맞나요?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보통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40대 중반 이후에 그 동맥경화가 점점 더 심하게 진행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45세 기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0세에서 55세 기준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그 방사선을 잴 때 그러면 같은 양의 방사선 양이라고 하더라도 암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가임기 여성분들,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그 방사선에 취약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이런 연령군에 있어서는 방사선을 최대한 쬐지 않는 검사를 하는 게 좋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심장 질환을 만약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CT보다는 심장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운동 부하 검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사선을 쬐지 않는 검사들을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CT는 몇 살부터 찍어보면 좋을까요? 라고 흥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무증상 환자들이 있어서는 심장 CT를 무조건 찍을 이유는 없습니다. 심장 CT 중에서도 석회화 점수만 보는 조영제를 쓰지 않고 방사선량이 굉장히 적은 이런 CT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사선량이 조금 늘어나고 조영제를 쓰는 CT들이 있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석회화 점수만 해도 충분하다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환자분들이 있어서는 그 관상동맥 CT, 그러니까 조영제를 쓰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단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증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담배 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력이 있는 분들, 아까 보여드렸던 환자분처럼 아버지가 이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유전적으로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흡연이라고 하는 게 여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결국에는 피 검사나 이게 혈압에 반영되지 않고 동맥경화를 굉장히 빨리 진행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신다든지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CT를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이때쯤에 CT를 찍어보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래알 다람쥐 구름처럼 님이 30대 후반인데 건강검진을 매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가족력이 좀 있습니다. 남성이고 갑상선암, 췌장암 등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30대 후반이시면 우선은 증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보통은 건강검진은 저희가 40대부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얘기로는. 그리고 이제 보통은 1년에서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되 이제 심장 CT나 이런 것을 계속 할 필요는 없으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검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혈압을 재고 피검사를 통해서 혈압을 재면 고혈압 유무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피검사를 하게 되면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피검사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증상이 생겼을 때는 동맥경화가 이미 많이 진행을 했던 경우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피검사나 이런 혈압을 재는 검사들은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1년에 한 번씩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아니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마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거고 다음에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그 관상동맥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 만약에 흡연을 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그 관상동맥 조영술 CT, 그러니까 조영지를 쓴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갈비탕님, 네.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건강검진과 같은 경우에 진료 의뢰서가 없이도 바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대부분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분들이 조기 발견을 위해서 검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뢰서가 필요는 없으세요. 대부분 건강검진 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건강검진 센터에 가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편하게 이용을 하는 것은 국가검진. 어느 선에 나이가 넘어갔을 때 기본적인 피검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비용이 좀 더 들 수 있는 검사들, 뭐 심장 초음파 검사나 아니면 석회화 검사, 아니면 이제 폐암 검진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검진은 진료 의뢰서는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경제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가지고 그 건강 검진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에 대한 걸 결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검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코송이 얌얌얌님, 예. 그 관상동맥 석회화가 잘 걸리는 직종이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건설 현장처럼 진동이나 초음파 같은 것들이 자주 접하는 직군일수록 혈관과 뇌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석회화가 잘 걸리는 직종이라고 하기보다는 말씀 주신 직종들이 더 석회화가 잘 오는 거는 맞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석회화가 잘 생기는 거는 동맥경화에 취약한 전통적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다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다든지 비만이라든지 담배를 피신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동맥경화는 나이가 드시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석회화가 점점 더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살가득님이라고 50대 초반 남성인데 몇 년 전에 가슴을 쥐어짜는 흉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가끔 숨쉬기가 불편하다 괜찮아져서 병원 가기를 미루고 있는데 병원 진료가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물으셨는데 첫 번째는 아마 같은 말의 반복인데 환자분이 만약에 평소에 건강검진을 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검진을 제대로 받으셨고 그 전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을 진단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담배를 안 피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이런 동맥경화 관련된 질환의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검진을 안 받으셨다고 하신다면 이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 경제력이 좀 높다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조기에 이제 병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발견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검진 같은 것을 잘 받아가지고 본인이 어떤 위험군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흉통은 이제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일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는 협심증 같은 걸 걱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빈도로 치면 그 식도염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장애, 공황 장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운동을 하신다면 근육통이라든지 그러니까 흉통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고위험군에 있어가지고 이제 흉통을 느낀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심장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적이고요.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흉통을 호소를 한다고 한다면 우선은 그 흉통 양상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결국 그 협심증 환자분들은 증상 자체가 활동할 때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특별히 뭐 증상이 없지만 뭐 계단을 오른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할 때 가슴이 쪼인다든지 아니면 콕콕콕 쑤신다든지 아니면 쥐어짜는 느낌이 있고 쉬면 다시 증상이 괜찮아진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협심증 환자분들의 증상이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이 고위험군인지 저위험군인지 확인하는 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금 아픈 양상 자체가 전형적인 협심증 양상인지 아닌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임상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결국 진료를 보시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지 심장 혈관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식도염 같은 뭐 내시경이나 다른 걸 먼저 해야 될지는 이제 잘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촉고성인 얌염염이 또 좋은 질문 하셨는데 관상동맥 관련으로 논문들은 혹시 서양에 맞춰져 있는지 이 질환은 동양인, 서양인 따라 접근 방법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를 물으시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보통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에 비해서는 석회화가 훨씬 더 잘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한 석회화라고 하는 걸 점수로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서양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는 400점 이상인 경우에 이제 석회화가 심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석회화가 400보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100 이상이면 조금 이제 임상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석회화가 진행을 한다든지 석회화가 동반되는 그 빈도가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심한 협심증 환자들 동맥경화가 잘 진행이 됐나 안 됐나 접근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이대나 아니면 이제 위험군을 나눠가지고 방사선을 많이 쬐는 검사를 이용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방사선을 쬐지 않는 심장 초음파나 운동 부하 검사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근데 환자분이 이미 고위험군이고 다음에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바로 침습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관상동맥 CT 같은 조영제를 이용한 비침습적인 검사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 자체는 많이 다르진 않지만 석회화 정도는 저희는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좀 더 낮은 증상일 때 그래도 심한 석회화가 있고 심한 동맥경화가 더 진행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시경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증상을 보면 대부분은 소화기내과보다는 빈도로 치면 식도염이 많지만 심장내과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수면 내시경 같은 걸 하게 될 때 심장 쪽에 이제 크게 문제가 있게 되면 마취라는 게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 환자분들이 가슴 불편감이 있다고 하신다면
우선은 심장 쪽 검사를 해서 심장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내시경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진을 잘 받으시고 본인이 어떤 위험군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담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담배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결국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게 전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오거든요.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좀 더 신경 써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CT 소견 가지고 이제 54세 남성인데 칼슘 스코어 49라는 점수를 받았고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혈압약 복용 중이고 어머님 남동생이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이런 사람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트 스캔을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이제 이분이 지금 사실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칼슘 스코어 점수만 얘기를 들었다고 하신다면 칼슘 석회화 증상을 석회화가 있다, 동맥경화 있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분들 같으면 방법은 두 개예요. 이제 그 증상이 계속 없다고 하신다면 그 관상동맥 칼슘 스코어 검사, 그러니까 석회화 점수를 계속 보는 검사를 조영제를 쓰지 않고 검사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이게 몇 년마다 받아야 된다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아까 보여드렸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그 5년쯤 뒤에 이제 석회화가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했었었는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조영제를 쓰는 관상동맥 CT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석회화 점수만 확인하는 조영제를 쓰지 않는 CT를 많이 찍게 되는데 반대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장 CT 비용이 서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낮게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검사를 받기가 오히려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지금 담배를 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당뇨랑 고지혈증, 고혈압 다 있으시고 석회화가 동반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선은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증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심장 초음파랑 운동 부하 검사, 그 방사선을 쬐지 않는 검사를 먼저 해보고 거기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그냥 약물 복용을 잘 하면서 경과를 볼 거고요. 첫 번째는 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위험군이니까 우선 베이스라인 기저질환으로 이제 석회화 말고 다른 석회화가 동반되지 않는 동맥경화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면 심장 CT를 찍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거든요. 나이가 54세니까 젊은 연령층이고 방사선에 취약한 나이는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검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심장 근육이나 판막 같은 것을 이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쪽에 문제가 있어도 가슴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초음파에서는 혈관이 확인이 안 되니까 심장 CT를 같이 찍어가지고 그 세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마다 한 번씩 하트 스캔을 받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하트 스캔만 받아서 되는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운동 부하 검사나 심장 초음파나 심장 CT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더 검사를 할 건지 약을 어떻게 써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상동맥 CT가 저기 얼마만큼 좁아져야지 이제 심하다고 얘기를 하냐 아마 이것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유관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70% 이상 좁아진 경우를 관상동맥에 이제 심한 협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70% 이상이 되게 되면 결국 심장 근육에 충분히 피가 공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나 다른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것을 받아야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약물 치료할지는 다른 정밀 검사를 더 받아보셔야지 알 수가 있고요. 그냥 단순히 그 눈으로 짐작을 해서 이제 심한 동맥경화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얘기를 할 때는 70%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제 저기 올라온 질문 중에 제가 답변을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평소에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고 본인이 그 위험군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그 검사들이 진행이 되게 되니까 결국에는 또 한 번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담배 절대 피지 마시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잘 받으시면서 그럼 평소에 건강을 잘 유지를 하시는 게 결국 심장병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